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하늘을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러시아군의 탄약고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2026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한 지도 어느덧 꼬박 4년이 지났습니다. 당초 며칠이면 끝날 것이라던 푸틴의 호언장담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자 핵무기까지 보유한 러시아가 이렇게 고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무기 하나를 지목합니다. 바로 미국이 지원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입니다. 전쟁 초기부터 게임 체인저로 불린 이 무기의 위력은 단순하면서도 공포스럽습니다. 최고 시속 85km로 달리는 6륜 구동 장갑 트럭, 그 위에 얹혀진 6발의 유도 로켓, 순식간에 목표물을 타격하고 적이 반격탄을 날리기도 전에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른바 쏘고 튀는 슈덴스쿠트 전술의 정점입니다. 러시아군은 이 신출귀몰한 무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는 장면을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이마스의 조상이 조선시대 세종대왕 시절 만들어졌다면서 말이죠. 놀랍게도 그들이 떠올린 것은 21세기의 최첨단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600년 전 세종대왕 시절 남겨진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수레 위에 촘촘하게 박힌 화살통, 그리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화살, 바로 조선의 로켓 발사대 화차입니다. 오늘은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목격된 조선의 그림자를 추적해봅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인터넷상에는 미국이 하이마스를 개발할 때 조선의 국조 오래의 설에 나오는 설계도를 참고했다는 식의 썰이 돌아다닙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2차 대전 당시 소련의 카추사 로켓이나 독일의 네벨베르퍼 등에서 영감을 받아 독자적으로 발전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똑같은 전술적 목표를 위해 소름 끼치도록 닮은 무기가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하이마스의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기동성입니다. 트럭에 실어 어디든 빠르게 이동합니다. 둘째, 다연장입니다. 한 번에 여러 발을 쏟아부어 화력을 극대화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놀랍게도 1451년 조선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2008년 개봉한 신기전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신기전은 실존했던 조선시대 무기입니다. 일각에서 신기전을 두고 전 세계 최초의 미사일이라고 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기록상 전해지는 인류 최초의 로켓은 1232년 금나라에서 제작한 비화창입니다. 한자를 풀면 날아가는 불창이라는 뜻인데 종이를 16겹으로 말아 통을 만들고 삼, 수지, 파라핀, 황, 분탄, 초석 등을 혼합한 화약을 넣어 창에 부착합니다. 이를 창의 앞부분에 매달면 통 속의 화약이 맹렬히 연소하며 가스를 분출하는데 그 반작용으로 앞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금나라가 칭기스칸의 셋째 아들인 오고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에게 사용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금나라와의 전투에서 이 기술을 배운 몽골군이 유라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이를 사용했고 세상에 널리 전파시키는 계기가 됐죠. 이후 아라비아를 거쳐 이탈리아까지 전파되었고 곧 유럽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알게 되면서 전쟁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한반도까지 전해진 덕분에 고려말 채무선이 주화를 개발했고 이후 조선시대 세종대왕에 이르러 신기전으로 발전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약을 사용한 화약 무기를 만든 것은 고려 말기로 1377년 고려 우왕이 화약과 화기재질을 담당하는 화통도감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화통도감을 지휘하던 최무선은 중국으로부터 화약에 대한 기술을 배우려 했으나 의심이 많았던 중국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혼자 배우고 깨우쳐 제조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그때 약 20개의 화기를 직접 개발했는데 그중 하나가 주화입니다. 최무선은 금나라의 비화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를 개발했는데 달리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작동 과정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로켓을 발사대에 올려놓고 약통 속의 화약에서 연결되어 약통 밖으로 나와 있는 점화선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점화선이 타들어가서 약통 속의 화약에 불이 붙어 연소가스를 만들고 이 연소가스는 약통 아래 뚫려있는 분사구멍을 통해 약통 밖으로 내뿜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힘이 추력인데 이를 옆에서 바라보면 화살이 불을 뿜으며 앞으로 달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달리는 화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5세기 유럽에서 로켓을 플라잉 파이어라고 부른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최무선이 개발한 주화는 조선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종류로 발전되는데 세종 때는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해 소, 중, 대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 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종실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주화의 이익은 크다. 말 위에서 쓰기가 편리하여 다른 화포에 미칠 것이 아니다.
기사가 혹은 허리 사이에 꽂고 혹은 화살통에 꽂아서 말을 달리며 쏘면 부닥치는 자가 반드시 죽을 뿐 아니라 그 형상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 자가 모두 두려워서 항복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1447년 기록에는 두 차례에 걸쳐 함경도와 평안도에 소주와 24,600개, 중주와 8,840개, 대주와 90개 등 총 33,530개의 주화를 전쟁에 활용했는데요. 그러다 1448년부터 신기전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세종대왕의 아들이자 밀리터리 덕후였던 문종, 그는 아버지 세종이 만든 로켓 무기인 주화, 즉 신기전을 더 효율적으로 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신기전은 화약의 힘으로 날아가는 로켓입니다. 문제는 적은 말 타고 달려오는데 하나씩 손으로 점화해서 쏘려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문종이 직접 설계하고 개발한 것이 바로 화차입니다. 화차의 구조를 보면 하이마스와 판박이입니다. 바퀴가 달린 수레, 즉 현대의 트럭 역할을 하는 플랫폼 위에 발사대를 얹었습니다. 하이마스가 6발의 로켓을 싣는다면 문종의 화차는 무려 100발의 중신기전을 장전할 수 있었습니다. 발사 각도를 조절해 사거리를 맞추고 심지어 점화선 한 번만 당기면 100발의 로켓이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되는 겁니다. 마치 현대의 기관총이나 다연장 로켓포가 불을 뿜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15세기의 전장에서 화차의 위력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여진족이나 왜구들은 기껏해야 활이나 칼, 조총 정도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조선군 진영에서 갑자기 수레가 등장하더니 굉음과 함께 100발의 불화살이 비오도 쏟아집니다. 화살만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기전 끝에 달린 발화통이 적진 한가운데서 폭발하며 쇳가루와 불꽃을 흩뿌립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죠. 하이마스가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끊고 기세를 꺾어놓았듯 조선의 화차 역시 압록강 너머의 여진족을 제압하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 군사학 용어로 이를 MLRS, 즉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21세기 최강대국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 시스템의 원형이 이미 600년 전 한반도에서 실전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겉모습만 비슷한 게 아닙니다. 조선의 과학자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 무기를 설계했습니다. 그 증거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474년 편찬된 국조 오려의 설의 병기도설, 이 낡은 고문서에는 신기전의 설계도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정밀함입니다. 당시 조선의 과학자들은 이 신기전을 설계할 때 리라는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0.3mm. 현대 정밀기계공학에서나 다룰 법한 이 미세한 단위를 15세기에 적용했다는 뜻입니다. 종이를 16겹으로 말고 화약통의 두께와 길이를 0.3mm 오차범위 내에서 균일하게 제작해야만 로켓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지 않고 목표물에 정확히 꽂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설계도의 가치는 현대 과학계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1993년 대전 엑스포 당시 최현석 박사팀은 이 설계도만 보고 신기전을 완벽하게 복원해냈습니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무기가 아니라 설계도대로 만들면 실제로 날아가는 과학의 산물이었던 겁니다. 이에 앞서 1983년 헝가리에서 열린 제34차 세계우주항공학회는 이 기록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 설계도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서양보다 무려 300년이나 앞선 로켓공학의 정수가 한반도에 있었음을 전 세계가 인정한 셈입니다. 특히 압권은 대신기전입니다. 길이 5.5m, 아파트 2층 높이에 달하는 이 거대한 로켓은 사거리가 무려 2km에 달했습니다. 당시 압록강의 강폭이 그 정도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진을 치고 침략을 준비하던 오랑캐들에게 조선군은 강을 건너지 않고도 지옥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대한 불기둥.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폭발 직후에 찾아옵니다. 조선의 과학자들은 신기전의 탄두, 즉 발화통 안에 끔찍한 선물을 숨겨두었습니다. 바로 화약과 함께 섞어 넣은 쇳가루입니다. 발화통이 적진 한복판에서 터지는 순간 뜨겁게 달궈진 쇳가루가 사방으로 비산하며 적군과 군마의 살갗을 파고듭니다. 단순히 폭발력으로 건물을 부수는 것을 넘어 인명을 살상하고 적의 전의를 상실케 하는 심리전 무기. 현대 군사학에서 말하는 확산탄이나 파편탄의 개념을 600년 전 조선은 이미 실전에서 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주변국들의 상황을 볼까요? 화약을 발명한 중국은 폭죽놀이나 단순한 화기 수준에 머물렀고 일본은 칼이나 근거리 직사화기인 조총에 올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보이지 않는 적을 타격하는 곡사화기 그리고 화약을 추진차로 사용하는 로켓 무기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인 한반도에서 적보다 높은 곳에서 적보다 멀리서 쏘는 것만이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처절한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과학적 산물이 바로 신기전과 화차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냉혹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찬란했던 우리의 로켓 기술은 맥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문종이 700대 가까이 보급하려 했던 화차의 위용은 역사책 속에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만약 세종과 문종 이후에도 이 화약무기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다면 19세기 서양 함대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의 역사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오늘 대한민국을 부르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포방부입니다. 국방부가 포병 전력에 유독 집착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을 두고 네티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머가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분석한 한국의 전력은 막강합니다. 전차 1800여 대, 자주포 2700여 문, 단위 면적당 화력 밀도로 따지면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우리가 만든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고 한국형 다연장 로켓 K239 천문은 폴란드와 중동, 북유럽으로 팔려나가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핵 없이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의 영웅이라면 천문은 그 하이마스보다 2배 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며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트럭 위에 발사대를 얹고 다량의 로켓을 쏟아붓는 천무의 모습. 600년 전 수레 위에 신기전을 얹고 100발의 화살을 쏟아붓던 문종의 화차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최무선부터 세종대왕, 문종으로 이어져온 화력 덕후의 DNA가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의 대한민국 국군과 방산과학자들에게 고스란히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가 불을 뿜고 천무가 전 세계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을 때 우리가 묘한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압도적인 화력의 원형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손끝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끊어졌던 역사를 기술로 복원하고 그 기술로 다시 세계 최강을 꿈꾸는 나라, 이것이 바로 포방부 코리아의 진짜 저력이 아닐까요? 이상 팩트로 역사를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